반도체 소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들은 다 제대로 잘 제출을 했죠. 그리고 참고로 기말고사는 그때 상황을 봐야지 알겠지만은 모여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레포트겠거니 하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은 학교에서 다 모여서 시험을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들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못 만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우리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고 모스 캐패시터 이제 인버전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 이제 인버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문턱 조건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문턱 조건에 도달하는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 스레스홀드 볼티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 스레스홀드 볼티지보다 더 커졌을 때, 더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이 더 양의 전압이 됐으니까는 전자가 더 많이 모이겠죠. 우리가 문턱 전압이 뭐였어요? 기판의 농도와 동일한 농도에 반대되는 전하를 모으는데 필요한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이라고 했었죠. 지금 현재 우리는 N모스를 하고 있죠. N모스. N모스는 기판이 P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기판이 P타입이니까는 인버전을 시키려면 전자를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자를 모아야 되니까 게이트에 양의 전압을 가했었던 거죠. 그럼 게이트에다가 양의 전압을 더 많이 가하면, 문턱 전압보다 더 많이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더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스트롱 인버전, 강반전은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더 클 때입니다. 그때는 반전 전하가 인버전 차지가 더 많이 모여서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인버전 레이어 반전층의 전하 농도를 Q 인버전이라고 기호로 표시를 하고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호는 다 단위 면적당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몇 쿨롱이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Q 인버전은 당연히 뭐에 비례하겠어요? 파이 S의 지수함수적으로 변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밴드가 결국 여기에 이제 모이는 얘가 Q 인버전이잖아요. 얘가 모이는다는 거는 결국 뭐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페르미 레벨인데 뭐야? 이 페르미 레벨과 이 C 사이의 이 거리가 결국 전자의 농도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거리가 결국 뭐예요? 이 거리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요 부분 파이 S 실리콘 얘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얘가 커질수록 뭐다? 더 많이 내려가면서 결국 페르미 레벨과 EC가 가까워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있잖아요. N은 NC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F 빼기 EC 이거잖아요. 이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에 지수함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파이 S가 증가하게 될수록 뭐다? 이 값이 이 파이 S가 증가할수록 얘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거에 익스포넨셜하게 전자의 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Q 인버전은 파이 S의 지수함수로 변화한다. 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죠. 첫 번째 식 알고 있는 식을 그대로 썼어요. 그다음에 V 옥사이드는 또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또 이제 복습을 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죠? V 옥사이드는 뭐예요? C 옥사이드분의 마이너스 Q 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Q 섭은 항상 뭐다? 현재 기판에 실리콘 기판에 있는 토탈 차지잖아요. 현재 강반전일 때의 토탈 차지는 전하가 두 종류가 있었죠? 현재 전하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뭐가 있다? Q 섭은 인버전 차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다? 공핍층의 차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Q 섭에다가 그걸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인데 뭐냐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Q 인버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얘기 뭐예요? 파이 S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파이 s가 조금 예를 들어서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게이트 전압이 이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게이트 전압이 델타 VG만큼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밴드그램. 얘를 더 이렇게 게이트 전압을 증가를 했으니까 뭐예요?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파이 s가 커지려고 할 거잖아요, 그쵸? 게이트 전압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파이 s가 커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파이 s가 커지게 되면 얘가 커지게 되면 또 뭐다? Q 인버전이 지수함수적으로 Q 인버전이 그죠?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파이 s가 조금 증가를 하는데 파이 s가 조금 증가를 하게 되면은 뭐다? 파이 s가 증가하면은 Q 인버전이 또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가를 하는데 이게 증가하는 폭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파이 s가 조금 증가하면 Q 인버전은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왜냐? 얘는 익스포넨셜이잖아요. Q 인버전은 파이 s의 익스포넨셜로 하는 거예요. 얘가 더 팍 커지는 거예요. 얘가 팍 커진다는 말은 뭐예요? 얘가 팍 커진다라는 말은 지금 얘가 V 옥사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뭐다? V 옥사이드가 팍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강반전에서 게이트 전압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문턱 전압을 넘어서. 근데 게이트 전압이 만약에 조금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파이 s도 조금 커지려고 할 거예요. 밴드가 밑으로 내리니까 따라 내려가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파이 s가 조금만 증가를 하면은 Q 인버전도 증가를 해요. 근데 얘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얘는 확 커진다라는 거예요. 얘가 확 커지면 V 옥사이드도 확 커지는 거겠죠. V 옥사이드가 요 텀이니까요. 그쵸? V 옥사이드가 더 크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식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델타 VG만큼 딱 증가를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요 수식을 보게 되면은 델타 VG가 게이트 전압이 델타 VG만큼 증가하게 되면은 플랫밴드는 상수니까요. 결국 얘나 얘가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증가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파이 s가 증가하는 게 커요. V 옥사이드가 증가하는 텀이 커요. V 옥사이드가 증가하는 텀이 훨씬 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 s가 증가하는 이 증가량은 거의 0에 가깝고 대부분 V 옥사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이해가 되죠? 이게 이 말이잖아요. 게이트 전압이 조금 증가하게 되면은 파이 s도 증가하지만 V 옥사이드가 훨씬 많이 증가한다. 따라서 얘는 상대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증가한 거는 거의 다 그냥 옥사이드 증가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수식을 보면은 요 우리 일반적인 수식을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인 수식에서 얘가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VG에다가 만약에 델타 VG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플랫밴드는 상수니까 그대로 두는 거고 얘도 V 옥사이드에서 V 옥사이드만큼 증가할 거고 파이 s도 델타 파이 s만큼 증가를 하는데 얘는 얘가 더 확 많이 변한다라는 거죠. 얘가 거의 0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결국 뭐예요? 얘랑 게이트 전압이 증가한 건 다 뭐가 감당을 한다? 얘가 가져가는 거죠. 얘가 가져간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의 추가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파이 s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근데 문턱 전압일 때는 파이 s가 무슨 값이었죠? 2파이 b 기억나죠? 그래서 파이 s는 문턱 전압 조건인 2파이 b를 그대로 고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거의 고정이 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이 그림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얘가 지금 문턱 전압일 때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게이트 전압을 더 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부분이 파이 s잖아.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게이트 전압을 더 양의 전압을 가면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얘가 내려가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는 그대로 있고 따라서 얘만 이렇게 걸린다는 거. 요렇게 된다. 요 내려간 만큼 여기서 내려가는 거고 이 모양은 뭐다? 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부분은 고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로 고정이 된다? 2파이 B로.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더 이렇게 증가시켜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내리다 하더라도 얘는 고정이 되고 이쪽만 이렇게 딸려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즉 옥사이드 전압만 딸려 내려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서브스트레이트 부분은 이 모양이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이 기울어짐 이만큼이 뭐예요? 디플리션 폭이잖아요. 얘가 WDP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디플리션 폭도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 S가 고정이 되면은 공핍층의 폭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WDP가 고정이 된다라는 거죠. WDP가 고정이 되면은 QDP도 고정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QDP가 어떻게 돼요? Q 곱하기 디플리션 차지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도펀트 이온들이 노출되는 거니까 Q 곱하기 MA 곱하기 WDP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음이온이니까 요렇게 음이온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WDP가 고정되니까 QDP도 고정이 된다. 그래서 그때의 디플리션 폭을 우리가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이 식도 이해되죠? 우리 디플리션 폭식이 어떻게 됐어요? 이 식도 뭐 설명 안 해도 또 이해를 하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해줘야 되나? 이렇게 딱 해주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좀 더 자세히 해줄까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모르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 자, 이거는 기억나죠? 디플리션의 폭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WDP는 식이 어떻게 돼요? 이건 외우라고 했었죠? Q 곱하기 NA 곱하기 2 엡실론 S 곱하기 베리어는 뭐겠어요? 여기 파이 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디플리션 폭 식이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배운 거죠? 자, 이런 거고, 그러니까는 페이지를 하나 더 생성해서 해보죠. 자, 볼게요. 우리 복습을 해보죠. 얘가 지금 플랫밴드잖아요. 자, 디플리션 폭은 어떻게 돼요? WDP는 우리가 알고 있는 C Q 곱하기 NA 곱하기 2 엡실론 실리콘 곱하기 파이 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얘가 지금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일 때예요. 게이트 전압을 지금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면 이쪽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그러다가 하다가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짠 하고 게이트 쪽은 그냥 안 그렸어요. 뭐 이렇게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즉 게이트 전압이 점점 증가하면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게이트 전압을 증가하면 게이트 쪽이 내려가니까 딸려 내려가잖아요. 딸려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요만큼 기울어진 정도가 파이 S니까 뭐예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수록 파이 S가 증가하게 되고 파이 S가 증가하게 되면 뭐예요? 더블 디플리션 폭도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봐봐요. 점점 이렇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이 되게 되면은 뭐다? 여기가 요 부분 파이 S가 뭐다? 2파이 B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딱 고정이 된다. 그리고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더 크게 증가하더라도 이 모양은 뭐다? 이 부분은 고정이 된다라는 거죠. 고정이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디플루션 폭이 증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얘는 디플루션 폭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디플루션 폭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있겠네요. 그 최대값이 뭐예요? 이게 점점 디플루션 폭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다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예요? 결국 뭐냐?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일 때가 WDP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겠네요. 최대값을 가지고 그리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 커지더라고. 그때 디플루션 폭의 최대값은 뭐겠어요? 요시 수식에다 파이 s에다 뭐만 대입하면 되겠어요? 2파이 b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q n a 2 엡실론 실리크 곱하기 2 곱하기 2파이 b 이거잖아요. 맞죠? 다 아는 거죠. 그거잖아요. 그래서 WD max는 Q&A 2ES 2파이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다 아는 거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복습 차원에서.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식도 볼게요. VG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식, 항상 성립하는 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랫 밴드는 오른쪽으로 넘긴 거고, V 옥사이드는 요 식이죠. 요 식 그대로 쓰는 거고, 파이 S는 2파이 B 이거 그대로 쓴 거죠.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쓰고 여기 QDP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QDP라는 것이 마이너스 Q 곱하기 NA 곱하기 WD잖아요. WD에다가 얘를 대입을 한 거겠죠.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봤더니 요 앞에 세 개 텀이 뭐예요? 우리가 이 앞에 세 개가 문턱 전압에 해당되잖아요. 문턱 전압 우리가 유도한 이 식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VG 그래서 이 식을 또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Q 인버전으로 넘기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 식이 얻어지는 겁니다. 이 식을 외워둬야 됩니다. 이 식이 아주 중요해요. 이 식이 아주 중요하다. 인버전 차지는 마이너스 C 옥사이드 곱하기 VG 빼기 VT.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모스펫을 이제 모스 캐패시터를 다 배우고 나면 모스펫을 배울 거라고 했죠. 모스펫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 감을 잡고 있죠. 게이트에다가 문턱 전압보다 큰 전압을 주게 되면 여기가 전자가 모이는 거잖아요. N타입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여기가 다리가 연결되는 거죠. 이쪽이랑 다리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쭉 이렇게 흐를 텐데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양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인버전 차지가 많을수록 큰 전류가 흐르겠죠. 모스 트랜지스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기적인 스위치잖아요. 좀 더 멋있게 말하는 버전이 뭐다? 설명했었나? 전기적인 스위치예요. 게이트 전압을 통해서 전류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의 값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전류라는 것이 이 Q 인버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값인 거죠. 뒤에 우리가 모스펫에서 이 Q 인버전 값을 이용을 해서 이 모스 트랜지스터에 전류를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꼭 외워둬야 되고요. 자,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외우는 방법 쉬워요. 여러분들 Q는 CV는 다 알고 있잖아. Q는 CV를 써요. 그냥 여기다가 CV.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옥사이드니까 C옥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N타입 NMOS를 하고 있죠. NMOS라는 거는 바디는 P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인버전 차지가 뭐예요? 인버전 차지라는 거는 마이너스, 전자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게이트 전압 써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뭐냐? 게이트 전압이 가자마자 인버전 차지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인버전 차지는 언제부터 생겨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이 이상일 때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겠어?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은 게이트 전압이 뭐 조금만 증가해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다? 인버전 차지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이 이상일 때 생기는 거니까 여기다가 빼기 VT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외우기 쉽다? 어렵다? 쉽다.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거 외우는 건 아니고 아닌 거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막 이렇게 유도를 했지만 사실은 그 결론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음미를 하면 뭐 당연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 없이도. 자, 아무튼 이거 외워두고요. 자, 그래서 인버전 차지가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그럼 과연 이 인버전 차지, 반전 전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생기는가 라는 겁니다. 이 반전 전화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전자들이 지금 막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생겨서 가지고 왔냐라는 거죠. 그거는 무에서 갑자기 생긴 건 아닐 테고 어디에 있던 것들이 온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바디 쪽에 퍼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럼 뭐냐? 올 수 있는 게 뭐냐? 소수 캐리어로부터 공급을 받거나 또는 다수 캐리어로부터 공급을 받거나 또는 열적으로도 생성될 수 있죠. 열적으로 생성된다는 말이 이거죠. 열적으로 여기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일렉트론이 생겨가지고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소수 캐리어 또는 다수 캐리어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공급되는 속도를 보게 되면은 소수 캐리어가 이 여기에 전압을 줘가지고 전기장애에 의해서 딸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드리프트잖아요. 소수 캐리어가 드리프트로 오는 거는 초단위예요. 열적으로 생성되는 거는 우리 서멀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 기억나죠? 실리콘의 경우 리컨비네이션 이런 기준이 대략 1 마이크로 세컨드였던 거 기억나죠? 대략 10의 마이크로 세컨드 오더예요. 다수 캐리어가 오는 거는 엄청 빨라요. 10의 마이너스 11승초. 그러니까는 뭐예요? 빠른 전압 변동에는 다수 캐리어만이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다 게이트 전압을 주는데 예를 들면은 펄스를 줄 수도 있잖아요. 0볼트를 쭉 가다가 갑자기 게이트 전압을 확 높여주고 탁 다시 떨어뜨렸어요. 여기를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 큰 전압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빨리 했다 탁 떨어졌다. 예를 들면 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9승초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 했다. 그럼 만약에 소수 캐리어로부터 오기에는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열적으로도 생겨요? 못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시간이 아주 만약에 짧다 그러면은 소수 캐리어 드리프트 프로세스는 불가능. 열적 생성으로 인버전 차지가 생기는 거 불가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전압 변동에는 결국 뭐다? 다수 캐리어만이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스 트랜지스터는 다수 캐리어 공급원인 N 영역을 양쪽에 이렇게 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소스 드레인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얘를 소스 드레인 이렇게 준 거예요. 영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게이트에다가 만약에 이 게이트에다가 순간적으로 아주 빠르게 전압을 준다. 그럼 뭐예요? 여기가 N이니까 뭐예요? 여긴 전자 많잖아요. 여기서의 전자는 뭐예요? 다수 캐리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없는 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냥 모스 캐패시터죠. 자, 이 경우는 예를 들면 뭐예요? 게이트에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빨리 줬다. 만약에 10에 아까 말한 데 마이너스 9승초를 줬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P타입이니까 뭐예요? P타입에서 전자는 소수 캐리어잖아요. 여기서 이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이렇게 오는 데는 뭐다?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게이트 전압을 이렇게 빠르게 했을 때는 모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모여요. 인버전 차지가 안 된 순간적으로 쫙 안 생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스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소스 드레인을 만들어 놨고 얘는 다수 캐리어잖아요. 다수 캐리어라서 얘는 게이트 전압을 휙 올리더라도 팍팍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해볼게요. 복습 이제 다 배웠어요. 모스 캐패시터 이론을 복습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로 두 가지 항상 성립하는 기본식 두 개 말했었죠. 이게 첫 번째 식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항상 성립하는 식, 이 식 기억나죠? 이 식을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살펴볼 거냐? 이제 이쪽을 우리가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에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수직으로. 그래서 수직으로 잘랐을 때 여기를 메탈 부분, 여기를 옥사이드 부분, 여기를 실리콘 부분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른 겁니다. 뭐 메탈 쪽은 표시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에다가 양의 전압을 가했어요. V 플랫밴드보다 양의 전압을 가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옥사이드랑 실리콘이 밴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 Y축이 포텐셜이잖아요. 전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따질 때 항상 어떻게 따졌어요? 이쪽 실리콘 쪽을 접지라고 두고 게이트 쪽에다가 게이트 전압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실리콘 쪽이니까 끝에 부분이 일단 0V인 거죠. 0V인 거고, 게이트 쪽에다가 지금 이 양의 전압을 줬으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 거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공핍인 거고요. 여기에서 게이트 전압을 더 증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턱 전압이 되면은 더 큰 양의 전압을 줬으니까 더 이렇게 전압이 증가를 했겠죠.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 뭐에 대응되는지 알겠죠? 이게 사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랑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게이트 전압이 플랫 밴드보다 큰 공핍 조건일 때는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디플리션 폭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 요만큼이 뭐예요? 파이 S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V 옥사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 S가 여기선 뭐겠어요? 요만큼이 파이 S가 되겠죠. 파이 S가 되는 거고 V 옥사이드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랑 여기 이 차이가 V 옥사이드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대응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디플리션 폭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평평하게 0이잖아요. 평평하게 0V라는 건 여기 지금 평평한 부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랑 다 연관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이 실제로 이제 0이 아닌 전압이 걸리는 부분. 이게 여기가 뭐예요? 지금 디플리션 폭인 거잖아요. 그렇죠? 디플리션 폭인 거고 문턱 전압이 되면 뭐예요?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간 거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디플리션 폭도 뭐예요? 커진 거죠. 디플리션 폭도 이렇게 증가한 거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얘도 더 이렇게 커진 거죠. 더 내려갈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전압도 더 걸리게 되면서 디플리션 폭도 이렇게 증가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문턱 조건이니까 이제 여기 인버전 차지도 얘는 지금 QDP인 거고 인버전 차지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겠죠. 문턱 조건일 땐. 맞죠? 그 다음에 문턱 조건을 지나서 이제 강반전으로 간 거예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조건은 게이트 전압 VT일 거고 얘는 이제 더 큰 양의 전압을 가한다. 그때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쪽 서브스트레이트 쪽, 이 서브스트레이트 쪽은 모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얘는 이제 고정이 된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이 값이 뭐예요? 파이 S인데 이 값이 뭐예요? 2파이 B로 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고정이 되고 그러면 계속 증가된 게이트 전압은 다 어디에 걸린다? 여기에는 고정하려 뭐다? 다 옥사이드에 걸린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옥사이드잖아. 여기랑 여기 차이가 V 옥사이드잖아. 옥사이드에 걸린다. 이 그림이 이해되죠? 문턱 조건이 되면은 실리콘 쪽에 모양은 이제 고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뭐겠어요?
얘가 최대 증가폭 WD max가 될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얘 모양은 고정이 되고 게이트 전압이 더 증가하더라도 이 부분은 고정이 된다. 그리고 어디만 증가한다? 계속 여기 옥사이드 쪽만 전압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전자의 양은 Q 인버전의 양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증가되는 거다. 이 Q 이때의 Q 인버전의 양은 뭐다? 마이너스 C 옥사이드 곱하기 VG 빼기 VT.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수록 Q 인버전의 차지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차지는 지금 절대 값을 나타낸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랑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랑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복습해 볼게요. 서피스 포텐셜을 나타낸 겁니다. 즉 요거 파이 S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X축이 게이트 전압이에요. 여기가 플랫밴드 전압이 음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문턱 전압은 양수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엔모스의 경우, 즉 서브스트레이트가 P타입인 경우죠. 어큐뮬레이션 영역, 그래서 이게 기준이 나뉘는 거잖아요.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보다 더 음수일 때를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랑 여기 사이를 디플리션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을 넘어서게 되면 인버전 영역이 되는 거죠. 그때 파이 S를 보면 뭐예요? 어큐뮬레이션에서는 파이 S가 거의 0이다. 기억나죠? 왜 0이에요? 어큐뮬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여기가 P타입인데 어큐뮬레이션에서는 여기 표면에 뭐가 더 생기는 거예요? 홀이 더 있는 거잖아요. 홀이. 원래 P타입이라서 홀이 많은데 여기에 홀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마치 뭐가 된다? 마치 금속처럼 되는 거예요. 금속처럼 되는 거고 홀이 많아지니까 저항이 아주 작아지는 거잖아요. 저항이 작으면은 우리 그 모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직렬 연결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 저항이 작은 곳에는 전압이 거의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거의 안 걸리는 거죠. 이 부분에는 서피스, 이 부분에 서피스에 걸리는 전압은 거의 0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이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다? 밴드가 원래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 조금씩 내려가는 거잖아. 내려가면서 파이 S가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 S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이 되면은 그 크기가 뭐가 된다? 2파이 B가 된다. 그리고 문턱 전압 조건이 도달했어요. 도달하고 나서 게이트 전압이 더 커지면 뭐다? 더 커지다 하더라도 이 모양이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즉 파이 S는 2파이로 고정이 된 상황에서 그냥 유지가 된다. 이것도 했었던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죠.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을 넘어서더라도 파이 S는 2파이 B로 고정이 된다. 즉 이 밴드 모양이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옥사이드 쪽만 변한다. 게이트랑 옥사이드 쪽만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얘는 디플리션 폭을 나타낸 거예요. 어큐뮬레이션은 공피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될 거고요. 여기서 하면은 뭐다?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디플리션 폭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턱 전압이 됐을 때가 최대값을 가지는 거죠. 그때를 WD max라고 하는 거고요. WD max 값은 이렇게 된다 배웠고, 게이트 전압이 더 증가하더라도 이 에너지 밴드가 고정이 됐으니까는 이 디플리션 폭은 뭐다? 고정된다. 고정된다. 더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차지를 볼게요. 차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디플리션 차지가 있었고요, 어큐뮬레이션 차지가 있었고요, 인버전 차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겁니다. 맞죠? 정리를 해볼까요? Q 디플리션 차지가 있었고, 어큐뮬레이션 차지가 있었고, 인버전 차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종합해서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Q 서비라고 지금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디플리션 차지 볼게요. 디플리션 차지의 정체가 뭐예요? 도펀트가 노출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엔모스, 즉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니까 P타입에는 억셉터가 있는 거잖아요. 억셉터.
억셉터가 있는데 홀이 없어져 버렸어. 원래는 전기적 중성을 띠고 있는데 홀이 없어져 버렸어. 플러스 그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뭐예요? 음이온이 노출이 되는 거죠. 도펀트 음이온. 그래서 도펀트가 노출이 되는 거다. 노출된 폭만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어큐뮬레이션에서는 뭐예요? 공핍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얘는 디플루션 차지는 0이에요. 그리고 게이트 전에 플랫밴드를 넘어서면서부터 뭐예요? 디플루션이 생기면서 쭉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게이트 전압이 스레스홀드 볼티가 되면은 뭐예요? 디플루션 폭이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QDP라는 건 요 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Q도 상수고요. NA도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플루션 폭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요거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QNA만 곱한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겠죠. 맞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쓰면 좀 부정확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줘야겠죠. 마이너스를 해주세요. 여기에 책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션 차지는 뭐예요? 일단 어큐뮬레이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는 없는 거잖아요. 디플루션이나 인버전은 오히려 어큐뮬레이션이란 거 홀이 모이는 건데 디플루션이나 인버전은 홀이 오히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빵인 거죠. 없는 거고 어큐뮬레이션 차지는 뭐다? 어큐뮬레이션 영역에서만 생기는 거다. 그때 그 C가 어떻게 됐었어요? QACC도 C가 어떻게 됐어요? 얘는 마이너스 C 옥사이드 VG 빼기 V 플랫밴드 이렇게 배웠었죠? 기억나죠? 이것도 외우라고 했었죠?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했었죠? 맞죠? 이것도 외우라고 했었지만 쉬운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Q는 CV를 쓰는 거고 근데 어큐뮬레이션은 언제 생긴다? 플랫밴드 전압보다 더 음수일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보정해 주려고 이 식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요번 폼이 나오겠죠?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C 옥스가 되는 거고요. 이 지점이 뭐예요? 게이트 전압을 기준으로 플랫밴드만큼 이렇게 시프트 돼 있는 거겠죠? Q 인버전 식도 외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Q 인버전 식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C 옥사이드 곱하기 VG인데 여기는 플랫밴드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뭘 빼줘야 돼요? 문턱 전압을 빼줘야 되죠. 문턱 전압이 보다 커질 때 생기는 거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요 그래프를 그리면 뭐예요? 요 식이 되는 거죠. 물론 Q 인버전을 할 때는 뭐예요? 어큐뮬레이션일 때는 빵 없죠. 아직 안 생긴 거잖아요. 디플루션 상태도 또 빵 문턱 전압을 지나서면서 생긴다. 그리고 그때 식은 이렇게 된다. 이때도 슬롭은 마이너스 C 옥수다. 맞죠? 또 다 그릴 수가 있네요. 다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Qsub 하면 뭐예요? Qsub이라는 거는 QDP, QACC, Q 인버전 다 더한 거죠. 다 더한 건 뭐예요? 이 앞에 세 개 그래프를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를 다 모스 캐패시터의 기본적인 걸 배웠어요. 그럼 이어서 이제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모스 캐패시터의 CV는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여기 그림처럼 측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 MOS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고 얘는 DC 전압입니다. 일정한 DC 전압이 있고 여기 이제 AC 전압을 주죠. 그러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쪽을 시간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일정한 DC 전압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AC 전압을 주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전류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일단 AC 전압은 우리 전기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정연파 사인 형태의 사인 함수 형태의 정연파 교류를 인가를 보통 많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가를 하게 됐을 때 여기 요런 관계가 있죠. J 오메가 C
C는 캐패시턴스. 그래서 V와 I는 페이저 전류 전압이죠. 페이저는 여러분들 다 배웠죠?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인가되는 전압이 VAC라는 전압이 예를 들면 뭐 A 곱하기 뭐 코사인, 뭐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같으니까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 이렇게 요런 어떤 정연파 교류가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페이저 전압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죠? A 진폭을 따고 여기에 2의 j2의 파이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페이저 교류를 인가하고 이 페이저 전압과 페이저 전류의 비로 j 오메가 c로 해서 이 c를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MOS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얘가 어큐뮬레이션 영역에 있느냐 또는 디플리션 영역에 있느냐 또는 인버전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의 동작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게이트 전압이 여기서 게이트 전압이 내가 뭐 플랫밴드보다 낮은 전압을 줘서 어큐뮬레이션 영역일 때에는 캐패시턴스가 어떻게 될까라고 추출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게이트 전압을 뭐 예를 들면은 문턱 전압보다는 작고 그다음에 플랫밴드보다는 큰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또 캐패시턴스를 추출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문턱 전압보다 큰 부분을 줘가지고 인버전을 시킨 다음에 인버전이 된 상황에서의 캐패시턴스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전압, 여기서 게이트 전압 DC 전압인 거죠. 그 전압 영역에서 이렇게 캐패시턴스를 추출할 수 있어요. C를 추출하게 되면은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요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형태는 여기 평평한 부분이 C 옥스 값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아무튼 모스 이론에서의 캐패시턴은 항상 소신호 캐패시턴스를 의미하고 뭐 다음과 같다. 이건 뭐 캐패시턴스 정의죠. 게이트 전압을 바꿀 때 뭐 모스 캐패시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V G고, 그렇죠? 여기가 Q G, Q su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게이트 전압 변동에 따른 게이트 쪽의 차지. 근데 Q 서브로 쭉 하게 되면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잖아, 얘는 마이너스잖아니까요.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럼 각 영역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어큐뮬레이션 영역입니다. 어큐뮬레이션 영역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게이트 전압이 변화함에 따라 AC에 따라서 변화함에 따라서 실리콘 표면의 축적 전하의 양이 변하게 되죠. 여기 축적 영역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어큐뮬레이션 영역에서는 QACC가 존재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C 옥사이드에 뭐예요? VG 빼기 V 플랫밴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게이트 전압이 변동함에 따라서 QACC가 변하는 것을 조절하는 게 뭐예요? 여기 앞에 식에다 대입을 했다라고 쳐보면 되잖아요. 축적 영역에서는 Q 서비 QACC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C 옥스가 나오겠죠. 게이트 전압이 변동함에 따라서 Q 서브의 변화는 뭐나 C 옥스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C 옥사이드의 값을 갖는 캐패시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A라고 보면 돼요. A가 어큐뮬레이션. 그러니까는 게이트 전압을 바꿈에 따라서 축적 영역에서는 뭐예요? 축적 영역에서는 여기 표면에 양의 전압, 홀이 모이는 거잖아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얘가 더 많이 모이고 게이트 전압이 줄어들면 얘가 좀 적게 모이고,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가운데 뭐예요? C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으로 봐도 되고 이렇게 개념상 보더라도 이때는 단순하게 C 옥스가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디플리션 영역을 살펴볼까요? 디플리션 영역의 경우에는 디플리션 된 부분은 뭐예요? 캐리어가 없잖아요. 캐리가 없고 전하를 띠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노출된 도펀트 이온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공핍 영역에서는 Q sub이라는 것이 뭐냐? QDP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QDP라는 것은 뭐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 마이너스 Q 곱하기 NA 곱하기 WDEP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게이트 전압이 바뀌게 되면 뭐예요? 공핍층의 폭이 바뀌게 되죠. 공핍층의 폭이 바뀌니까 얘가 바뀌니까는 QDP가 바뀌면서 Q섭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때는 요런 얘가 B가 이제 디플리션 영역인데요. C 옥사이드가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디플리션 영역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게이트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이 폭이 이렇게 커지거나 또는 이렇게 작아지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요 C 옥스는 당연히 절연체니까 캐패시턴스 성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 디플리션이라는 것도 뭐예요? 일종의 캐패시터로 볼 수 있죠. 왜냐면 여기가 절연체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 여기에 있는 P 서브스트레이트는 홀이 있는데 얘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랑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직렬 연결된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옥수와 CDP가 직렬 연결된 걸로 볼 수 있다. C옥수는 당연히 우리가 뭐였냐면 옥사이드 두께분의 옥사이드의 유전율인 거고요. CDP는 뭐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디플리션 폭분의 실리콘의 유전율 이렇게 된다. 캐패시턴스의 직렬 연결은 이런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처럼 우리가 합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해보면 되겠죠. WDP 또 식이 어떻게 돼요? 얘가 WDP 식이 QNA 2 엡실론 실리콘 곱하기 얘가 뭐예요? 파이 S잖아요. 파이 S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 보면 공필 영역정으로 가보면 되겠죠.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다시 쓰면 여기 WD 우리가 지금 CDP를 구하는 거죠. CDP가 뭐였냐면은 WDP분의 엡실론 옥사이드였고 WDP라는 것이 요 식으로부터 QNA의 2 엡실론 실리콘 곱하기 파이 S 이렇게 되는 거고 파이 S가 사실은 뭐냐면 요 식으로부터 VG 빼기 V 플랫 밴드 빼기 V 옥사이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거기서 V 옥사이드가 또 뭐냐면 요 식인 거잖아요. 요 식을 쓰면은 여기가 C 옥사이드분의 QNaWDP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해서 CDP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CDP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건 뭐 산수니까는 계산이니까 단순히 계산해보면 되겠죠. 물론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공핍 영역일 때는 뭐다? C 옥사이드와 CDP의 직렬 연결이다 라는 겁니다. 직렬 연결이다. 그래서 사실 이 식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감소를 해요. 왜 감소가 하는지는 그러니까는 식을 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왜 감소가 하는지만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면 게이트 전압이 점점 그건 지금 이런 거잖아요. 게이트 전압이 이쪽 디플리션 영역에서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뭐예요? 디플리션 폭은 계속 증가하죠? 디플리션 폭이 계속 증가하니까 옥사이드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WDP분의 실리콘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DP는 계속 감소를 하는 거죠? 계속 감소를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 캐패시턴스, 이 전체 캐패시턴스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 병렬 연결이니까 CDP분의 1이고 얘를 좀 보기 좋게 쓰면은 C라는 거는 이렇게 되죠. 네, 뭐 이렇게 안 쓰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보다시피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은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감소해요. 얘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얘가 감소하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 값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얘가 증가한다라는 거고, 얘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C 값은 감소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C 값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하는 거다. 쭉 감소하다가 쭉 계속 감소하다가 그러다가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 뭐예요? 디플리션 폭이 더 이상 증가 안 하고 딱 멈추잖아요. 그럼 그때 CDP도 딱 멈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멈추는 거죠. 더 이상 감소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딱 멈추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반전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게이트 전압이 이제 문턱 전압을 넘어선다. 그때는 축적 영역이랑 비슷해요. 축적 영역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변동함에 따라 표면에 뭐가 생겨요? 홀이 생기는 거였잖아요. 반전 영역은, 인버전 영역은 게이트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전자가 생겨 있는 거잖아요. 전자의 양이 바뀌는 겁니다. 게이트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실리콘 표면의 반전 전압, 인버전 차지의 양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뭐예요? 다시 쓰면은 Q 서비라는 거는 Q 인버전이랑 같고, 이때는 마이너스 C 옥사이드 VG 빼기 VT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영역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Q 서비 바뀌는 게 뭐다? C 옥사이드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단순히 C 옥사이드의 값을 갖는 캐패시터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C 옥사이드 값을 갖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잠깐만. 이거는 이 C를 보면 돼요. 이 C가 인버전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이 바뀌게 되면은 여기 있는 차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C 옥사이드가 보이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DC 전압이 있고 AC 전압이 있고, AC 전압이 막 바뀐다. 막 바뀔 때 그거에 따라서 여기 이 부분이 차지가 바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캐패시턴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전자회로 이제 뭐 배우고 있을 텐데, 아마 조금씩 배울 텐데, 주파수 특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파수 특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뭐 미리 뭐 아마 어디 갔어?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전자회로를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조금 있으면 배우게 될 텐데, 주파수 응답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주파수 응답. 영어로 이제 frequency response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류를 인가할 때 소자나 또는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쓰는 거예요. 회로의 특징이 인가할 때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말해요. 주파수 응답. 아마 회로에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전자회로에서. 아마 배웠죠, 사실. 회로 이론 수업에서. 그 주파수에 따라서 소자 또는 회로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 캐패시턴스를 잴 때 여기 VAC를 이렇게 인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고주파냐 저주파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주파라고 하면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저주파라고 하면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야 돼요. 뭘 예상을 해야 되느냐? 모스 캐패시터에서는,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스 캐패시터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버전 영역이 중요한데, 인버전 영역에서 반전 전화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전 전하가 생길 때, 인버전 차지가 생길 때 여기에 N 영역이 없잖아요. 얘는 그냥 단순한 P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 캐리어로부터 못 와요. 다수 캐리어로부터 못 오고 생길 수 있는 방법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소수 캐리어, 즉 여기 P 타입에 있는, P 영역에 있는 소수 캐리어 얼마 있지도 않은 애들을 이렇게 모아오는 방법이랑, 또는 열적으로 생기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프로세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엄청 느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게이트 전압을 엄청나게 빨리 바꿔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죠. 엄청나게 빨리 바꿔주게 되면은 이 전자의 양이 모였다가 줄었다가 모였다가 줄었다가 해야 되는데, 게이트 전압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이거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따라가겠죠. 얘는 모스 캐패시터는 전자가 모였다가 안 모였다가 하는 그 프로세스가 소수 캐리어 또는 열적 확산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모스 캐패시터에서는 여기 있잖아요. 모스 캐패시터에서는 가능한 게 소수 캐리어에서 오는 거랑 열적 생성밖에 오는 거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다 막 초단위고 마이크로 세컨드 오더예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뭐 나노 세컨드로 게이트 전압을 막 바꿔준다. 그럼 그거를 인버전 차지가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확 전압이 증가하면 그에 맞춰서 인버전 차지가 확 모이고, 게이트 전압을 팍 줄이면 그거에 맞춰서 또 팍 줄어들고, 그게 못 따라가겠죠. 그러니까는 원래 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COX 곱하기 VG 빼기 VT 이렇게 되는데, 이걸 게이트 전압을 너무 빨리 바꿔주게 되면 얘가 이 식대로 못 쫓아간다라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맞나요? 이해되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스 CB 특성이라는 것이, 방금 내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저주파의 경우를 나타낸 거예요. 저주파, 천천히 게이트 전압을 바꿀 때는 캐패시턴스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여기 앞에 뭐라고 했었냐면 컷이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죠. 컷이 스태틱 모스 CV 특성이에요. 스태틱이란 말은 여러분들 알죠? 스태틱 엔지니어링에서, 공학에서 스태틱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스태틱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다이나믹이죠? 이건 다 시간이, 얘는 스태틱은, 쉽게 말하면 스태틱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거를 스태틱이라고 그러고요. 다이나믹은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경우를 다이나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전자공학이 아니라 기계공학, 특히 기계공학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스태틱 하면은 뭔가 가만히 있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것의 힘이 얼마고 뭐 마찰력이 얼마고 속력이 얼마고 이런 걸, 속력은 아니겠고 아무튼 그런 걸 살펴보는 거고, 다이나믹은 막 시간에 따라 뭔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뭐겠어요? 전자공학으로 치면 스태틱 하면 뭐가 떠올라요? DC가 되는 걸 거고, 다이나믹 하면 AC가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거의 여기 컷이가 붙었죠. 컷이는 뭐예요? 우리 컷이 페르미 레벨. 컷이는 뭔가 약간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캐패시턴스를 재는 것 자체가 교류 전압을 주는 거잖아요. 교류 전압을 주는 건데, 그 주파수가 아주 느리면은 거의 뭐다? 스태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태틱. 스태틱. 즉 뭐냐? 그러니까는 스태틱으로 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식 있잖아요. 이 식들. Q 인버전은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COX VG 빼기 VT,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막 시간을 지금 도입해서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유도를 할 때. 그게 아니라 그냥 게이트 전압이 뭐 문턱 전압보다 클 때 어떤 일정한 DC 전압이 가해진 거죠. 일정한 DC 전압이 가해졌을 때 그때 인버전 차지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개념을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뭐예요? 사실은 AC 전압을 주는데 이게 엄청나게 저주파니까 그냥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이 DC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쿼시 스태틱 이렇게 말을 붙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배운 거는 쿼시 스태틱 CV라고 한다. 그 이유는 반전 전하가 AC 신호에 마치 주파수가 무한히 낮은 것처럼 정적 상태, 즉 DC처럼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한 거다.
그런데 여기 볼게요. 만약에 하이 프리퀀시의 경우에는 뭐냐? 전자 공급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는 모스펫처럼 옆에 소스 드레인의 N 영역을 안 만들어 줄 경우에는 인버전 차지는 고주파 AC 신호 변화에 못 따라간다. 그래서 DC 상태에서의 양에 그냥 가만히 머물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고주파일 때는 그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게 저주파 특징이고요. 보면 로우 프리퀀시 캐패시턴스를 본 거고, 또는 쿼시 스태틱 CV를 본 거고요. 만약에 HF 하이 프리퀀시예요. 하이 프리퀀시. 그러니까는 여기서 프리퀀시 요 AC 전압을 흔들리는 이걸 엄청나게 빨리 할 경우에는 CV를 재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 못 올라가고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요렇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 빠르면은 전자가 못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못 쫓아간다. 그러면은 어떡하냐? 대신 충분히 많은 다수 캐리어가 공피층 끝부분에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림이 여기에요. 얘가 D가 인버전 영역에서의 하이 프리퀀시일 때의 상황을 나타낸 거예요. 일단은 게이트 전압을 줬으니까는 게이트 전압 자체를 문턱 전압보다 큰 걸 줬으니까는 DC 전압에 의해서 인버전 차지는 생겨져 있겠죠. DC에 의해서 인버전 차지는 생겨져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 전압을 AC로 지금 막 바꿔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바꿔주는 게 너무 빠르면은 얘가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얘는 못 반응한다. 못 따라간다. 그럼 뭐가 반응하느냐? 여기 P타입 सब스트레이트잖아요. P타입 सब스트레이트의 머저리티 캐리어는 뭐예요? 홀이잖아요. 홀이 여기 사실 여기 있는 거죠. 표현을 안 했지만 이 홀들이 있는데, 이 홀들은 뭐예요? 머저리티 캐리어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 배웠지만 뭐예요? 머저리티 캐리어는, 다수 캐리어는 엄청나게 빠르게 10-11승 초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얘가 반응하는 거예요. 얘가 반응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은 게이트 전압이 좀 플러스로 된다? 그러면 얘가 조금 밀려날 거 아니에요. 얘가 조금 밀려난다. 또는 게이트 전압이 조금 음수 쪽으로 갔다 그러면 얘가 다시 끌려갈 거 아니에요. 요 끝에서, 이 디플루션 포 끝에서 왔다리 갔다리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얘가 공필층 폭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바뀌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반응하는 게 뭐예요? 얘가 반응해요? 반응 못해요? 얘는 반응 못해요. 얘는 반응 못하고 결국 반응하는 건 뭐다? 얘가 반응하는 거다. 이 끝에. 그럼 걔가 반응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디플루션 포. CDP가 그냥 보이는 거죠. CDP가 보이는 거다. CDP만 보이는 거죠. CDP. 근데 그 CDP는 뭐다? 그때는 이 문턱 전압일 때의 이 CDP를 그대로 그냥 유지한다라는 거죠.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인버전 차지가 전자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자가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 값을, CDP 값을 그대로 그냥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민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이 그림 알겠죠? 여기서 C랑 D가 그걸 나타낸 거예요. C는 얘도 인버전을 나타낸 건데, 인버전 영역인데 얘는 로우 프리퀀시, 얘는 D는 인버전 영역에서 본 건데 얘는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일 때는 전압을 막 바꿈에 따라서 얘가 제때제때 잘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보이는 것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만 보이는 거다. 근데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얘는 반응을 못한다. 그럼 게이트 전압이 막 바뀜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요 부분, 요 끝에서만 반응한다. 그때는 뭐다? 캐패시턴스 그냥 CDP만 있는 거다. CDP만 있는 거다. CDP만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스 캐패시터는 하이 프리퀀시냐 로우 프리퀀시냐에 따라서 특징이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파수 특정이 있는 거죠. 주파수 응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NMOS, PMOS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건 NMOS였어요. NMOS는 서브스트레이트가 P타입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N 기준이 인버전 차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NMOS는 인버전 차지가 N타입이고요. 실제로 서브스트레이트는 P타입이다. PMOS는 서브스트레이트가 N타입이고요. 이때는 인버전 차지가 P타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홀이 모이는 걸 거고요. NMOS는 전자가 모이는 거죠. 그래서 NMOS의 경우에 accumulation, depletion, 인버전 영역에 밴드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PMOS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이거 사실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었죠. 강의 자료를 혹시 여기까지 본 학생은 이걸 보고 그랬을래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NMOS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보다 음수일 때가 어큐뮬레이션이었잖아요. 그리고 인버전일 때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이상일 때인 거고요. 그리고 디플리션 영역은 게이트 전압이 이제 플랫밴드보다는 크고 문턱 전압보다는 좀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PMOS는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반대라는 거는 지금 여기가 서브스트레이트가 N타입이니까는 어큐뮬레이션 하면 뭐가 모이는 거겠어요? 전자를 더 많이 모으는 거잖아요. 전자가 모이는 거고 것일 거고, 인버전 하면 뭐예요? 지금 PMOS의 경우 서브스트레이트가 N타입이고 인버전은 반대 전하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으는 거겠어요? 얘는 홀을 모으는 거죠. 홀을 모으는 것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극성이 바뀐 거죠. PMOS의 경우랑 NMOS를 보면 극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은 전자를 모아야 돼요. 전자를 모으려면은 게이트 전압에 음의 전압을 줘야 돼요? 양의 전압을 줘야 돼요? 양의 전압을 줘야 되죠. 더 큰 양의 전압. 그래서 얘는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보다 더 큰 양의 전압을 줄 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버전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홀을 모으려면은 게이트 전압이 더 음수를 줘야겠죠. 음의 전압을 줘야지 양의 전하인 홀이 모일 거잖아요. 그래서 얘 게이트 전압은 문턱 전압보다 더 작은 음의 전압을 줘야 되는 겁니다. 얘는 음의 전압, 얘는 양의 전압. 그래야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PMOS를 보게 되면 더 양의 전압을 줘서 이렇게 내려간 거라서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기가 지금 기판이 N타입이니까 페르미 레벨과 컨덕션 밴드 엣지가 더 가까워지니까 여기 전자가 뭐 축적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인버전 영역은 뭐예요? 게이트 전압에 더 음의 전압을 줘서 이렇게 위로 올린 거죠. 얘는 거꾸로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 그럼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뭐였어요? 페르미 레벨이 EC랑 가까운 N타입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페르미 레벨이랑 이 부위가 이렇게 더 가까워지네. 이 부위가 가까워진다라는 건 홀이 모이네. 반대되는 홀이 모이는 건. 이렇게 밴드 다이어그램 그려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모든 트랜지스터의 대부분이 NMOS이긴 한데요. 사실 PMOS도 사용이 돼요. 왜냐면은 현재 CMOS라고 해서 현재는 회로를 꾸밀 때 NMOS로만 꾸미는 게 아니라 NMOS랑 PMOS를 같이 사용을 해서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반도체 체계에서는 그냥 편의상 NMOS만 설명을 하고 이제 PMOS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또 굳이 또 언급을 안 하면 또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실전에서는 PMOS도 사용되니까 PMOS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NMOS는 플랫밴드 전압이 음수였었죠. 근데 PMOS는 플랫밴드 전압이 양수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NMOS 같은 경우는 이거죠. 예를 들면 사실 N 플러스 게이트의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였고 PMOS는 반대 극성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N타입 서브스트레이트에 게이트는 P 플러스 게이트를 씁니다. 통상적으로 요런 조합이에요. 그럼 요런 조합일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따져보면 되겠죠.
따져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찾아오세요. 그때 메일 보내서 나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같이 책상에 앉아서 밴드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또 문턱전압. 엠모스는 문턱전압이라는 게 전자를 모아야 되니까 양의 문턱전압을 가지는 거고요. 피모스는 뭐다? 홀을 모아야 되죠. 그러니까 음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음의 문턱전압을 가집니다. 그래서 반전 조건이 뭐다? 게이트 전압이 문턱전압보다 더 큰 양의 전압을 줘야지 인버전이 되는 거고요. PMOS는 뭐다? 게이트 전압이 문턱전압보다 더 작은 음수를 줘야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뭘로 이어지냐면은 모스펫의 켜지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모스펫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여기 N타입. 그러니까는 N 모스펫을 그려보면 N 모스펫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N P가 되는 거고, P 모스펫 하면은 여기가 P N 이렇게 되는 거다. 전류가 흘리려면은 여기가 소스, 드레인, 마찬가지로 여기 소스, 드레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려면 여기 뭘 모아야 돼요? 여기가 N이니까 전자다리를 모아줘야 되겠죠. 이 전자다리를 형성을 해야만이 인버전, 즉 인버전을 시켜줘야죠. 인버전으로 전자다리를 해줘야지 여기도 전자 많고 여기도 전자 많고 가운데도 전자 많고 쭉 해서 전자가 쭉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N모스펫이 켜지려면은 뭐 해야 돼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큰 전압을 줘야지 얘가 켜지는 거죠. 켜진다.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P모스펫은 뭐예요? 여기 P니까 홀이 많아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 뭘 모아줘야 돼요? 홀을 모아줘야겠죠. 즉 인버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인버전을 해야지 홀 해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가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뭐다? 켜지는 조건. 켜진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뭐다?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야지 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스펫을 터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꼭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뭐 거의 그냥 제일 중요한,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거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 전자회로 지금 배우고 있을 텐데 전자회로에서도 이게 기본 조건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배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우리 모스 캐패시터 하면서 배운 두 개씩 있었죠. 게이트 전압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기본식이랑 또 뭐예요? 하나 더 있었잖아요. 기본식. 그 두 개는 내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은 이 식은 피모스에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문턱 전압 식들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피모스의 경우에도 똑같이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유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뭐 복습할 겸 좋은 게 될 텐데 뭐 결과를 따져보면은 달라지는 게 부호만 달라져요. 이렇게 부호만 달라지죠. 부호만 달라지죠. 다른 건 다 똑같고 이제 N모스펫은 억셉터니까 NA였는데 얘는 P모스에서는 도너니까 ND로 바뀐 거 뭐 그거만 빼고 다 똑같아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게이트 도핑 유형의 선택.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N모스는 P 서브스트레이트에 통상적으로 N 플러스 게이트를 쓰고 P모스는 N 서브스트레이트에 통상적으로 P 플러스 게이트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일단 또 그거에 앞서서 그 모스펫 소자를 모스펫 반도체 소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나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인핸스먼트 타입 디바이스랑 두 번째는 디플리션 타입 디바이스예요. 이것도 아마 전자회로에서 배웠을 텐데 배웠거나 이제 배울 텐데, 인핸스먼트 타입 디바이스는 게이트 전압이 0일 때 꺼져 있는 트랜지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디플리션 타입 디바이스는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 켜져 있는 반도체 소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뭐 둘 다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부분이 인핸스먼트 타입을 써요. 게이트 전압을 아무 전압도 안 줬는데 전류가 흐른다?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인핸스먼트 타입이 대부분 사용이 되는데 의도적으로 어떤 회로 같은 경우는 이런 소자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핸스먼트 타입을 일단 이게 더 일반적인 거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니까 이런 게 있긴 하다. 디플리션 타입이란 게 있긴 하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인핸스먼트 타입이 일반적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P형 기판의 트랜지스터는 토로 회로를 설계할 때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는 반전층에 형성되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을 하는 게끔 만들어야겠죠. 인핸스먼트 타입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인핸스먼트 타입 N 모스펫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뭐예요? N 모스펫이니까 P타입 기판이겠죠? substrate는 P타입이 될 거예요. 근데 인핸스먼트 타입이니까 게이트 전압이 0일 때는 반전층이 형성되지 않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N모스펫일 때는 턴온되는 조건이 뭐예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클 때잖아요. 그러면 결국 게이트 전압이 0일 때 전류 안 흐르려면 VT가 양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양수여야겠죠. 양수.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VT는 N모스펫은 양의 문턱 전압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보통 N모스는. 그래서 N모스는 양의 문턱 전압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 전류가 안 흐를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는 통상적으로 요새는 대략 한 0.5V로 우리가 소자를 설계를 해서 만들어줘요. 0.5V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래요. 그래서 VT 전압을 대략적으로 N모스펫을 만들 때는 0.5V 정도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그 0.5V 설계는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VT식 알고 있잖아요. 그쵸? VT식. 뭐 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VT 0.5V를 맞춘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맞출 수 있어요? 옥사이드 두께를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바디, 서브스트레이트 도핑 농도를 바꿈으로써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걸 조절을 해서 통상적으로 0보다 큰 한 0.5V 정도로 맞춰둬요. 그렇게 되면은 0.5V 만들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라도 전류가 안 흐르겠죠. 켜지는 조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문턱 전압을 조건을 맞춰주는 거는 어떻게 해주느냐? N 플러스 게이트를 채택하고 기판 농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N 플러스 게이트를 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N 플러스 게이트를 택해야지 된다라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N 플러스 게이트일 때랑 P 플러스 게이트일 때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N 플러스 게이트일 때에다가 지금 P 타입 substrate 레이트인 경우랑 P 플러스 게이트랑 에다가 지금 P 타입 substrate인 경우에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되겠죠? 그려보면 된다. 결론부터 일단 볼게요. P형 기판에 만약에 P타입 게이트를 갖는다면 문턱 전압이 너무 양수가 돼서 전력 소모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살펴볼게요. P 플러스 예를 들면 P 플러스 게이트랑 여기가 P타입이고 이퀄리브리엄 게이트 전압이 0V인 상황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P타입이면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고 P 플러스 게이트니까 여기도 페르미 레벨이 여기 붙어있는 경우겠죠.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 N 플러스 게이트 때 뭐예요? P타입이니까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N 플러스 게이트의 경우에는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게이트 전압이 0일 때 N 플러스 게이트에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 하면은
요렇게 페름 레벨이 일정 정렬이 되는 거고, P 플러스 게이트의 P 타입 सब스트레이트는 요렇게 될 거예요. 즉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 N 플러스 게이트는 이미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죠. 약간 이걸 맞추다 보니까 약간 굽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버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줘야 되잖아요. 더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얘는 이미 조금 내려줬으니까는 한 추가로 한 뭐 0.5V 정도만 주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미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미 안 내려와 있잖아요. 그 얘를 인버전을 시키려면 더 많이 끌어내려줘야 될 양이 더 많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처음부터 이미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면은 인버전 시킬 수 있는데 얘는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플러스 게이트에 P 타입 सब스트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문턱 전압이 증가하는 거예요. 문턱 전압이 증가한다. 그럼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문턱 전압이 증가하게 된다. 문턱 전압이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되면은 파워 소모가 많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문턱 전압이 0.5V인 경우랑 문턱 전압이 예를 들면 1V 이상으로 됐다 해서 1.5V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라고 보면 되고요. P 플러스 게이트는 이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얘는 켜주려면은 게이트 전압에다가 몇 볼트만 가하면 켜져요. 1V만 가하면은 켜지죠. 1V만 가면 켜져요. 근데 얘는 켜주려면 몇 볼트를 줘야 돼요? 2V를 줘야 돼요. 더 높은 전압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로를 내가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트랜지스터를 결국 켰다 껐다 트랜지스터의 전류를 많이 흘렸다 적게 흘렸다 해서 회로를 동작시키는데 이 경우는 1V로 컨트롤하는 거고 얘는 2V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부분 P타입 सब스트레이트를 경우에는 게이트는 반대되는 극성을 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N타입 सब스트레이트일 때는 게이트를 P 플러스 게이트를 써요. 그렇게 일단 알아두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고요. 그리고 요거를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스 캐패시터고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모스 팻 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섯 번째로 산화막 전화, 폴리실리콘 게이트 공핍, 양자 역학적 효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옥사이드 차지. 우리가 MOS 캐패시터를 만들 때 게이트, 옥사이드, 여기가 바디 또는 같은 말로 सब스트레이트. 근데 सब스트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이에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즉 단결정 실리콘이죠. 여기 바디 부분은 실리콘이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옥사이드 부분은 얘는 싱글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옥사이드는 일반적으로 아머폴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규칙적이다가 규칙적이지 않은 걸로 바뀌는 이 경계에는 뭔가 원자의 그 배열이 뭔가 좀 깨끗하지 않겠죠. 아머폴스는 뒤죽박죽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면 쪽에 실리콘과 실리콘 산화막 계면 쪽에는 항상 뭔가 깨끗하지 못해서 트랩이 존재를 합니다. 항상 트랩이 존재를 하고요. 트랩이 존재하면 거기에 의도치 않게 전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원래는 밴드갭 내부니까는 없어야 되잖아요. 옥사이드도 여기도 밴드갭이니까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계면에는 뭐다? 트랩이 존재할 수 있다 입니다. 트랩 우리 배웠었죠? 그리고 트랩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기 트랩이 있을 수 있고 이 트랩에 전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전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양의 전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음의 전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 산화막 계면에 어떤 이렇게 트랩 때문에 어떤 차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차지가 있을 경우에는 특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플랫 밴드 전압과 그에 따라서 문턱 전압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살펴볼게요. 이 옆에
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반적인 모스 캐패시터예요. 산화막 전하가 없다라고 봤을 때, 그쵸? 그때 평탄 조건, 플랫 밴드, 평탄 조건은 여기가 이렇게 플랫해진 거죠?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고요. 게이트의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고, 바디의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고, 이런 평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는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이 페르미 레벨이 얘랑 일직선이 되어야 되니까 요 밑에 있었겠죠? 밑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 평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게이트에다가 음의 전압을 가해서 위로 올려줬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뭐냐? 플랫밴드 전압 FV 제로라고 놨어요. 제로는 이제 산화막 전하가 없는 경우를 나타낸 거고요. 이걸 이제 길이로 보면은 플랫밴드 전압 자체는 뭐예요? 음수를 줘서 위로 올린 거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길이로 생각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부호가 빠져 있는데 써주세요.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V 플랫밴드 값 자체는 음수니까는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실제 이 길이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요 그림은 요 계면에 플러스 차지가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본 거예요. 플러스 차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기억나죠? 플러스 차지가 있다라는 거는 항상 뭐다? 플러스 차지가 있다라는 거는 흡사 뭐다? 일종의 양의 전압이 걸린 거랑 같은 효과다. 걸린 효과가 나는 거니까요. 양의 전압이 걸린 효과가 나오면 뭐예요? 그 부분의 밴드가 하향하죠?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가 보게 되면 여기 양의 전압가 있으니까는 이 부분 때문에 밴드가 이만큼 내려간 거예요. 밴드가 내려갔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내려갔느냐? 내려간 정도는 우리가 뭐예요? Q는 CV에서 V는 뭐예요? C분의 Q죠? 이 전압만큼 내려간 거죠. 그래서 C 옥사이드 분의 Q 옥사이드만큼의 일종의 양의 전압이 걸린 것 효과가 난다. 일종의 양의 전압이 걸린 효과라고 했죠. 양의 전압이 걸린 효과고 그 값의 그 전압의 크기는 요 값이 된다. Q는 CV에서 이만큼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B 그림은 산화막 전하가 있는 경우에 모스 캐패시터 밴드 다이어그램이에요. 마찬가지로 평탄 조건인 거죠. 평탄 조건에서. 그러면은 게이트 전압이 0일 때는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고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니까 게이트 전압이 0일 때는 얘가 여기 밑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평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요만큼 마찬가지로 게이트에다가 음의 전압을 줘서 이렇게 위로 올려줬겠죠. 올려준 거예요. 그럼 올려줬다. 그래서 이 길이는 뭐다? 이 길이는 플랫밴드 전압인 거고 얘는 여기다가 플랫밴드 마찬가지로 음의 전압을 줘서 올려주는 거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그럼 결국 얘랑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VFB는 원래 거에 비해서 뭐예요? 더 증가됐죠? 얼마만큼 증가됐어요? 요만큼 증가된 거잖아요. 요 길이만큼 증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써보면은 이 길이는 마이너스 V 플랫밴드 이 길이는 뭐다? 원래 이 길이 마이너스 V FB 제로에서 요만큼 플러스 C 옥사이드분의 Q 옥사이드만큼 증가됐다.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식으로부터 마이너스를 다 양변에 곱하면은 요 식이 나오겠죠. 플랫밴드는 FB 제로에 마이너스 CX QX. FB 제로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산화막 전하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플랫밴드 전압인 거죠. 있는데 만약에 Q 옥사이드만큼 산화막 계면에 차지가 있으면은 이만큼 플랫밴드 전압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요거는 이 식은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겠죠.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럼 플랫밴드 전압이 바뀌니까 이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 문턱 전압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항상 문턱 전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문턱 전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자를 쓸 때는 문턱 전압에 따라서 이게 켜지느냐 꺼지느냐가 결정되니까요. 그쵸? 그럼 앞에서 문턱 전압 식이 어떻게 됐어요? V 플랫밴드 플러스 2파이 플러스 C 옥사이드 분의 QNA의 E 엡실론 S 2파이 이렇게 된댔죠. 물론 외우라고는 안 했어요. 외우라고는 안 했죠. 이 식을 쓴 거예요. 정말 외우지 마세요. 뭐 외워봤자 어차피 까먹을 거
외우지 말고 무슨 식 쓴 거냐면 요식을 쓴 거예요. 요식. 이게 우리가 배운 문턱전압 식이잖아요. 유도했죠. 유도한 식인데 뭐냐면 이 플랫밴드 전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밴드 전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바뀐 만큼 옥사이드 차지에 의해서 바뀐 만큼 여기다 대입을 해준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이 텀이 지금. 결론적으로 딱 보면 뭐예요? 봤더니 이 부분이 추가가 됐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해요. Q 옥사이드가 양수일 때는 문턱전압이 어떻게 돼요? 얘가 양수이면은 백이니까 뭐예요? 원래 값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작아지겠죠? 감소한다. 반대로 Q 옥사이드가 음수이면 뭐예요? 따져보니까 음수이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증가하잖아요. 플러스 되니까 VT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가정을 계속 깔고 있죠. 엠모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아무튼 옥사이드 차지가 양수일 때는 VT가 감소한다. 옥사이드 차지가 음수일 때는 VT가 증가한다. 이거는 또 중요한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옥사이드 차지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옥사이드 차지가 있다. 그럼 이 옥사이드 차지가 만약에 얘가 양의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스레스홀드 볼티지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서페스에 뭘 모아야 돼요? 마이너스를 모아야 되잖아요. 마이너스를 얼마만큼 모아야 돼요? 기판 농도와 동일한 양의 농도로 모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은 이 마이너스를 모으는 걸 도와줘요? 아니면 막아줘요? 방해해요? 도와줘요? 도와주잖아요.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더 잘 모이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턱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내가 원래는 0.5V를 줘야지 이만큼의 전자를 모으는데 얘가 도와주니까 한 0.3V만 줘도 동일한 양을 모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에 계면에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 차지는 여기 서브스트레이트에 전자를 모아야 되는데 이 모으는 걸 도와줘요? 방해해요? 방해하고 있죠. 왜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어내니까요. 방해하니까 옛날에는 얘가 없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0.5V만 주면 딱 이만큼을 모았는데 지금 방해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더 큰 한 0.7V를 줘야지 모을 수가 있겠죠? 문턱전압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성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죠. 뭐 굳이 복잡하게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따져가지고 막 할 게 아니라 그냥 정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옥사이드의 차지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문턱전압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당연하게 따라올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얘가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 원리로 쓰여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거는 아마 기본적인 거는 아마 반도체 소자 우리 다 나중에 뒤에 챕터에서 좀 배울 거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그 융합 반도체 기술이란 과목 그것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하면은 요새 쓰이고 있는 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 들어봤나요? 낸드 플래시 아마 낸드 플래시 메모리 못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USB 그다음에 SSD 이런 거 다 들어봤죠? USB랑 SSD에 낸드 플래시라는 게 들어가요. 플래시 메모리가 갑니다. 그 플래시 메모리도 사실 모스 캐패시터의 약간 변형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의 동작 원리가 이거예요. 결론부터 간략하게 맛보기만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전자를 집어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빼주거나 내가 여기에다가 의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넣어주거나 하면서 문턱 전압을 바꿔가지고 정보를 저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 간략하게만 해주면 예를 들면 우린 디지털이잖아요. 그 뭐 디지털이죠.
그래서 10, 10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그 사진 찍은 정보도 결국은 10, 1111, 0000 뭐 이런 걸로 다 바뀌어요. 바뀔 수 있겠죠. 이걸 바꿔가지고 얘를 모스 캐패시터랑 비슷하게 생긴 소자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1의 경우에는 내가 플러스 전화를 의도적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0일 때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USB 다들 쓰니까 USB 용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USB 용량 하면 뭐 1기가, 2기가, 뭐 6기가 그게 뭐냐면은 요런 반도체 소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자들이 이런 반도체 소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6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6 곱하기 10의 9승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고 쭉 이렇게 소자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1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소자에는 뭐 플러스를 차지를 넣어주는 거고 0을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차지를 모아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대략적으로 알겠나요? 그래서 메모리의 용량이 이 소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이 개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1 또는 0을 각각 대응을 시켜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겠고 이제 자세한 거는 차후 융합반도체 기술 과목이나 그런 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이게 플래시 메모리 기본 원리니까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이제 이 차지를 사나막 계면에 차지를 넣어주거나 빼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응용 버전인 거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옥사이드 차지 종류를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옥사이드 차지는 방금은 이제 인터페이스 차지를 했는데 아까 말했죠. SiO2는 아모포스 상태라고 했고요. 이 옥사이드 차지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QF, QIT, QM, QD 여기 있죠. Fixed Oxide Charge, IT는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 모바일 옥사이드 차지, 옥사이드 트랩 차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일단 보면 여기가 실리콘이고 SiO2면 이 가운데는 이제 실리콘에서 SiO2로 변해가는 어떤 영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SiO2는 실리콘에다가 추가로 산소 원자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산소 원자가 아예 없는 거고 여기는 산소 원자가 2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뭐 대략적으로 0개에서 2개 뭐 SiO 뭐 이런 것들을 변해가는 영역이 있겠죠. 그 영역을 말하는 거고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하면 딱 진짜 이 계면에 붙어 있는 애들을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라고 하고 QF는 이 트랜지션 리전에서 좀 약간은 인터페이스보다는 조금 들어간 곳에 있는 애를 픽스드 옥사이드 차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옥사이드 차지는 얘네들은 이온을 말하는 거예요. 이온, 양이온, 나트륨, 칼륨 이런 이온들 얘네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는 옥사이드 차지. 그 다음에 옥사이드 트랩 차지 얘는 여기 트랩이 있어가지고 여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딱 박혀 있는 차지. 뭐 이렇게 4종류가 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 살펴볼 거는 폴리실리콘 게이트 공핍 현상입니다. 폴리실리콘 게이트 공핍 현상. 폴리 공핍 현상, 폴리실리콘 게이트 디플리션. 우리가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메탈이 아니라 폴리실리콘을 쓰고 고농도로 도핑을 해서 쓰죠. 그래서 M+ 또는 P+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실리콘 반도체잖아요. 게이트는 아무리 도핑을 많이 고농도로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도체가 아니죠. 그래서 게이트 내 밴드가 조금 구부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요렇게 쓰면 항상 저항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게이트도 저항이 있고 옥사이드도 저항이 있는 얘는 크고 뭐 이쪽도 저항이 있어.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거면 이 전압이 게이트 쪽, 그다음에 옥사이드 쪽, 그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이렇게 나눠져서 걸린다. 근데 게이트는 거의 도핑을 많이 하니까 저항이 아주 작으니까는 여기에는 전압이 거의 안 걸린다. 전압이 안 걸린다는 거죠. 안 구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옥사이드나 여기만 전압이 걸려서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걸리죠. 옥사이드 전압,
뭐 이렇게 해서 전압이 이렇게 걸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게이트에도 전압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왜냐, 완벽한 도체가 아니니까, 저항이 0이 아니니까 전압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랑 여기 이렇게 옥사이드 전압 걸리고 여기 이렇게 걸리듯이 여기 게이트 부분도 여기가 밴드가 조금 구부러져서 요만큼 전압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잘리면 요만큼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 걸린 전압을 우리가 이렇게 파이 폴리라고 놨어요. 얘는 Q 파이 폴리. 그럼 파이 곱하기 폴리가 폴리실리콘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 현상이 발생하면 여기 공핍이라고 붙였죠. 왜 공핍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르미 레벨이 원래 여기 안 나타나는데, 페르미 레벨이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페르미 레벨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P 플러스 게이트를 생각한 건데, 여기 부분이 뭐예요? 이 부위랑 페르미 레벨이 멀어졌잖아요. 멀어졌으면 뭐예요? 원래 P 농도의 전공의 농도가 조금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마치 좀 없어진 거죠. 마치 디플리션이 된 거죠. 원래는 여기는 뭐예요? 딱 붙어 있으니까 엄청 많았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차이가 벌어졌으니까 농도가 더 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치 디플리션처럼. 그래서 폴리 디플리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반전 조건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축적 영역에선 발생 안 해요? 따져보면 되겠죠? 따져볼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배운 엠모스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엠모스라는 거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엠모스는 여기 M 플러스 게이트 쓰고,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였잖아요. 맞죠? 엠모스. 자, 폴리 공핍이 일어나려면 공핍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해볼게요. 어큐뮬레이션 게이트에다가 더 음의 전압을 준 거죠. 음의 전압을 주면은 얘 게이트 전압이 위에 이 게이트 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을, 양의 전압을 주면 얘가 내려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공핍이 일어나려면은 얘가 올라가야지 공핍이 발생해요? 내려가야지 공핍이 발생해요? 내려가야지 공핍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뭐 내려가면 뭐겠어요? 얘가 끌려 내려가면은 밴드가 요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라고 치고, 여기에 경계라고 치고, 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의 전압으로 내려가야지,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돼서 뭐예요? 페르미 레벨과 얘가 EC, 그러니까 얘는 지금 M 플러스 폴리죠. M 플러스 폴리 게이트 해서 벌어져가지고 폴리 공핍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예요? 올라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으면 뭐 얘는 뭐예요? 더 밑으로 가는 건 더 많아진 거죠. 전자량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려면 반전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엠모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피모스의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그게 이제 피모스에 대한 경우가 여기 나와 있어요. 피모스니까 P 플러스 게이트 and substrate를 쓴 거예요. P 플러스 게이트는 말한 대로 여기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있어요. 공핍이 발생하려면 얘는 뭐여야 돼요? 오히려 위로 올려줘야겠죠. 위로 올려줘야지 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로 이렇게 되면서 벌어져가지고 이 부분이 홀이 좀 적어지겠죠. P 플러스 게이트에서는 음의 전압을 가야 됩니다. 음의 전압, P 플러스 게이트, P모스에서는 뭐예요? 음의 전압을 가해야지 인버전 영역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반전 조건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이 경우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게이트에다가도 뭔가 전압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게이트에도 전압이 걸린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뭘 쓸 거냐면 가우스로를 적용을 해볼게요. 가우스로를 적용해보면은 옥사이드 전율에 이렇게 이쪽 부분에 발생하는 여기를 옥사이드 영역의 일렉트릭 필드라고 볼게요. 옥사이드 영역 일렉트릭 필드는 뭐냐? 이 영역에 있는 토탈 차지가 되겠죠. 토탈 차지 Q 토탈 이렇게 해서 가우스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얘는 옥사이드 곱하기 엡실론 옥사이드 곱하기 요 표면적을 S라고 하면 표면적 S 이렇게 될 거고요. Q 토탈은 이 내부에 존재하는 토탈 차지죠. 토탈 차지는 Q 곱하기 여기 도핑 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플리션이 됐으니까 뭐가 노출되는 거예요? 도펀트들이 노출되겠죠. 똑같이 도펀트들 얘는 Q N 폴리는 폴리실리콘의 도핑 농도예요. 얘가 노출이 된다. 여기에다가 WDP 요 길이가 WDP고 그 다음에 요 옆면의 면적을 S라고 놓은 거니까 여기 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SS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요. 정리하면은 WD 폴리 WD DP가 아니라 D 폴리네요. 여기 D 폴리라고 쓸게요. D 폴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겠죠. 이런 수식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폴리 공핍 현상이 발생하면은 결국은 이 부분이 일종의 공핍층이 되는 거죠. 항상 말했죠. 공핍층이라는 것은 뭘로 볼 수 있다? 캐패시터로 볼 수 있다. 여기 공핍층이 있는 거니까요. 마치 부도체가 있는 거죠. 부도체가 있고 여기에는 또 홀이 많은 거.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존재를 한다. 그 디플리션 캐패시턴스를 C폴리라고 놔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얘는 옥사이드 캐패시터와 턴스와 직렬 연결된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C 옥스만 딱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됐는데 만약에 이런 폴리 공핍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바꿔줘야겠죠. 얘를 얘 대신에 뭘로 바꿔줘야 되냐? 이렇게 직렬 연결된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C 옥스는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고요. C 폴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기 이 폭이 WD 폴리죠. WD 폴리분의 뭐예요? 이 부분은 실리콘이니까 실리콘의 유전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겠죠.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3이 생겼죠. 3이 이거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거는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실리콘의 유전율이 옥사이드의 유전율보다 대략 한 3배 정도 커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 식 정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식 정리를 하면서 요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요 3이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나중에 모스펫에서 다시 한번 튀어나오거든요. 상식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실리콘의 유전율이 옥사이드의 유전율보다 한 3배 정도 크다. 자, 이런 게 폴리 게이트 공핍 현상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모스 캐패시터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중에서 우리 제일 관심사는 문턱 전압이니까 문턱 전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가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이 폴리실리콘 게이트 공핍, 폴리 공핍 현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그걸 그냥 무시하고 했던 거죠. 그냥 거의 저항은 0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한 거고, 정확하게 하려면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연 고려를 했을 때 문턱 전압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라는 거죠. 정성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문턱 전압이 증가할까요? 아니면 감소할까요? 문턱 전압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업을 하면은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문턱 전압이 증가하는 거죠.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맞나요? 수식적으로 해도 되고. 문탁전압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수식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따졌더니 C 옥사이드가 원래에 비해서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C 옥스가 뭐였어요? T 옥사이드 분의 엡실론 옥사이드 이렇게 딱 됐었는데, 여기 분모에 이만큼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전체적으로 C 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C 옥스 값이 요걸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죠. C 옥사이드 값이 원래 값보다 감소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감소한 효과가 그러면은 앞으로 가볼까요? 먼저 수식으로 살펴볼까요? 우리 문턱전압식. 요 식을 보게 되면 뭐 C 옥사이드가 감소했으니까, C 옥사이드가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VT는 증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수식으로 보면 돼요. 근데 수식으로 하는 거는 내가 웬만하면 항상 추천 안 한다라고 했었죠. 왜냐? 여러분들 수식 다 까먹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정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 거죠. 뭐냐? 그건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건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VT를 내가 설명을 하면서 VT의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하나가 뭐였어요? 옥사이드 두께가 있었고, 하나가 뭐였어요? 도핑 농도였죠. 도핑 농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도핑 농도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문턱전압 증가하는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옥사이드 두께가 늘어나면은 문턱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옥사이드 두께 늘어나면은 게이트가 더 멀리 있는 거니까, 거기서 어떤 양의 전자를 모으려면은 더 많이 힘이 드니까 더 많이 힘이 든다. 문턱전압이 증가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힌트예요. 뭐냐? 여기에 일종의 디플리션이 생긴 거잖아요. 디플리션이 생겼다라는 말은, 이 디플리션이라는 건 일종의 인슐레이터잖아요. 그건 원래는 인슐레이터가 요만큼만 인슐레이터였는데 마치 인슐레이터의 두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인슐레이터인데 여기도 인슐레이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폴리 공필 현상을 하게 되면 마치 흡사 옥사이드 두께가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늘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도 뭔가 이제 부도체가 됐으니까, 그 옥사이드 두께가 늘어난 것처럼 효과가 되니까 문턱전압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수식으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정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여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옥사이드 두께가 있는데 얘였는데 마치 T 옥사이드에 뭐예요? 추가적으로 이만큼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요 원래 T 옥스였는데 이 분모가 약간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같은 말이죠. 같은 맥락이죠. 자, 그래서 폴리 공필 현상은 옥사이드 두께의 이펙티브한 값을 이만큼 증가된 것처럼 영향을 미친다. 즉 C 값이 감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빠졌지만 C 값이 감소하니까 VT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C 값이 감소하면은 Q 인버전이 요 값이잖아요.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가 감소하는 거니까 인버전 양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감소하게 되므로 폴리 공필 현상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트랜지스터의 전류라는 건 뭐예요? 이 인버전 차지가 많을수록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이건 얘기한 적 있나?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큰 게 좋죠. 커야지
속도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무슨 트랜지스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니면 여러분들 전자회로에서 이미 배웠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다. 또는 앞장의 그림과 같이 인가된 게이트 전압에서 파이 폴리만큼 줄이는 효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수식할 수도 있다. Q 인버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봤다라는 건 여기 C에다가 뭘 대입한 거예요? 여기서 C가 이 앞에 있는 요식인 거죠. 요식. 이렇게 봐도 되고 또는 그냥 원래 C 옥스 여기서 C 옥스는 그냥 뭐예요? T 옥사이드, 엡실론 옥사이드 이 수식을 그대로 쓰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게이트 전압이 있는데 이 게이트 전압의 일부를 얘가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까먹고 있는 거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빼줘서 생각해도 된다. 원래 게이트 전압인데 이만큼이 까먹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뭐 이거나 결론적으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따져보면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문턱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또한 그리고 인버전 차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인버전 차지를 줄이면은 안 좋다. 왜냐? 인버전 차지를 줄이면은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감소한다는 말은 회로의 스피드가 감소함을 의미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폴리공핍 현상을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핑을 아주 높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금속을 쓰면 되겠죠. 금속을 씀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금속 게이트를 써요. 메탈 게이트를 씁니다. 요새는 메탈 게이트를 쓴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퀀텀 메카니컬 이펙트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